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사는 곳을 떠나 가족과 함께 지방으로 이사를 온 아들과 딸을 둔 35살 엄마입니다. 저에게는 두 번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끔찍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지금 생각해도 온몸에 닭살이 달아오르네요. 저희 사랑스러운 아들을 하마터면 평생 못 볼 뻔했거든요. 그때 일을 생각만 하면 그때 일이 꿈이길 빕니다. 가슴 속에 응어리가 진 듯 맺혀서 내려가지 않는 그 일을 이제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일을 설명하기 전에 그 전에 있었던 일을 설명해 드리는 게 그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저는 남편과 2년차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남편 위로는 결혼 10년 차인 형님 내외가 있었죠. 형님 부부는 결혼하신 지 10년이 넘도록 아이가 없으셨습니다. 결혼 전에도 남편이 형네 부부가 아이를 가지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기에 제가 결혼 2년 차에 임신하게 되자 처음에는 시댁에 말을 해야 하나 망설였습니다. 혹시나 기분이 나쁘면 어쩌나 상처받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남편과 한참 상의 끝에 그래도 말하지 않는 것보다 말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시댁 모임에 참석한 저희는 시댁 식구들 앞에서 임신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놀라지 마세요. 저희 아내가 임신하게 되었어요. 저희도 새 식구가 늘었으니 축하해주세요. 시댁 식구들은 모두 깜짝 놀라며 저희를 쳐다보았죠. 어머님, 아버님은 좋아하셨지만 형님은 눈은 웃고 계셨지만 그 뒤에 짓던 표정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두 집에 같이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말이죠. 그런데 일주일 뒤에 정말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형님도 임신하셨다는 희소식이었어요. 그 소식에 저희는 그제서야 안도를 했습니다. 그 소식에 가장 좋아하신 분은 역시 시어머니였어요. 형님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형님, 너무 축하드려요. 드디어 아기 엄마가 되셨네요. 아직 극초기니까 조심하셔야겠어요. 그러게 말이야. 이거 다 동서 덕분인가 봐. 나는 내가 40 넘어서 사실 이제 임신 포기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거든. 시험관도 번번이 실패하고 정말 우울했는데 동서가 임신하자마자 내가 임신했잖아. 동서 뱃속에 복덩이가 들어앉았나 보네. 그러게 말이다. 둘째가 복덩인가 보다. 너무 잘 되었어. 그네 너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 이제 노산이라서 많이 힘들 거야. 항상 조심하고 힘든 일 있으면 나를 부르거라. 아유,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은 특히 형님의 임신 소식에 더욱 형님을 챙기셨어요. 40이 넘은 노산의 초산이라 정말 힘든 시기를 같이 보내셨다고 했으니 더욱 애지중지 챙기셨습니다. 이제 어머님도 두 발 쫙 뻗고 주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두 분 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동서 말도 마. 정말 마음고생이 심했어. 다른 사람들은 착상이라도 해보고 유산도 해보는데 나는 아이들이 착상도 하지도 않고 그대로 미끄러져 내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보통 착상이라도 하면 임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하던데 나는 그것도 없었으니까. 형님은 손으로 아직 납작한 배를 문질렀습니다. 얼마나 그 아이가 각별한지 알 수 있었죠. 저도 그래서 형님의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길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저희는 동시에 임신하게 되면서 많은 것을 공유했어요. 태교 정보나 육아용품 정보 등을 서로 나누었죠. 저희가 도란도란 앉아서 그런 것들을 인터넷으로 살피고 있으면 어머님은 동서 사이가 우애가 좋아서 좋다고 하시곤 하셨습니다. 시모들이 사이가 좋아서 아이들도 사이가 좋겠구나. 꼭 친형제처럼 지내겠어. 그러게요. 이제 보니 형님 예정일 언제신 거예요? 저는 9월 15일이에요. 형님은 저를 보고 당황하시더니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이더라고요. 아, 난 9월 23일이야. 어머, 그러고 보니 그럼 같은 달에 태어나는 거네요? 성별은 아직이겠네요. 아들일까 딸일까요? 너무 궁금한데 4, 5개월 정도는 되어야 나온다고 하네요. 그러게 말이야.
아들이고 딸이고 그냥 둘 다 건강하게 낳았으면 좋겠다. 그러게요, 형님. 병원은 어디 다니세요? 저랑 병원 같이 가요. 아, 나는 따로 다니는 병원이 있어. 회원제 병원이라서 동서 추천하고 싶은데 어렵네. 저는 그때까지 깜빡 잊고 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형님은 평범한 시댁과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부잣집 딸이라는 거였죠. 오랜 기간 연애를 했지만 친정의 반대에 형님은 결혼을 하겠다고 우기셨나 봐요. 당시 아주버님은 사법고시를 앞두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형님의 친정에서는 아주버님이 사법고시에 합격하게 된다면 결혼을 허락한다고 했나 봐요. 아주버님은 결혼을 위해 1년 가까이 칩거하시면서 시험을 보고 합격하셨다는 에피소드를 듣게 되었죠. 저는 형님 집안이 얼마 정도인지 부자인지는 잘 모르지만 형님이 가끔 주는 선물을 친구들에게 보여주면 명품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저는 사실 명품에 눈이 박지 않아서 그런 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형님이 부자인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는데 막상 산부인과도 회원제로 운영된다고 하니 입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형님이 임산부에 좋은 영양제 등을 주면 너무 감사하다며 넙죽넙죽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의 성별을 알 수 있는 개월수가 다가왔을 때 저와 같은 아들이라는 말에 서로 정말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같은 아들인데도 형님의 아이에게 더 정성을 쏟으셨죠. 아무래도 집안 장손이다 보니 그렇겠거니 해도 눈으로 티가 나게 그렇게 차별을 두셨습니다. 저와 형님은 띠동갑이었거든요. 남편과 아주버님의 나이 차이가 8살 정도 차이 나기도 했고 형님 내외는 동갑 부부로 41살, 저는 당시 29살이었거든요. 어머님이 노산의 형님을 더 챙겨주셔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도 서운한 건 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으로서는 같은 손주 아닌가요? 이러다가는 태어나서도 할머니에게 차별을 받는 건 아닌지 생각도 하게 되었네요. 구체적으로 서운한 상황을 설명하자면 같은 임산부인데 어머님은 자질구레한 일을 저를 시키더라고요. 형님은 소파에 앉혀놓고 과일을 저기에 내놓았으니 깎아오라고 하던가 설거지는 다 저보고 하라고 했죠. 형님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시면서 저는 시댁에 가면 그런 식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귀한 집안 딸이라지만 너무한다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그런 것을 눈치를 챘는지 자신이 먼저 한다고 발빠르게 먼저 하더라고요. 자기야, 내가 할게. 자기는 앉아있어. 이제 배가 나오기 시작하니 자기도 힘들잖아. 고마워, 여보. 역시 나는 여보밖에 없어. 그렇게 설거지거리는 맡겨놓고 저는 형님 옆으로 가서 앉았더니 어머님이 포크로 사과를 찍어서 형님에게 주는데 형님은 그것을 저에게 주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거절을 했죠. 어머님이 형님에게 주는 걸 뺏어 먹는 느낌이 나잖아요. 어서 받아. 동서 그래야 뱃속 아이도 잘 자라지. 우리 조카도 사과 먹고 싶을 거야.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사과를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잘 먹을게요. 제가 사과를 먹고 있는데 형님의 손에 제 배로 향하더라고요. 살며시 나온 배를 문지르시는 거예요. 배가 나온 게 너무 신기하다. 곧 있으면 태동도 하려나? 저는 제 배를 한참 만지는 형님이 너무 신기했어요. 본인도 임산부인데 굳이 제 배를 만질까 싶다가도 저희 아이를 예뻐하시니 그러는 거겠지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정말 신기한 건 바로 형님의 걸음걸이였습니다. 보통 임산부는 배가 나오면서 걸음걸이가 불편해지잖아요. 그런데 형님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몸도 무겁지도 않아 보이고 오랫동안 요가나 필라테스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인지 형님은 외모도 제 또래로 보일 정도로 젊어 보이셨습니다. 신체 나이가 저보다 더 좋으신 것인지 가벼운 형님의 걸음걸이가 부러웠죠. 형님은 오랫동안 운동을 많이 하셔서 그러신지 몸도 참 가벼워 보이시네요. 몸도 유연해 보이시고요. 아니야, 그럴 리가. 나도 얼마나 불편한데 동서 눈에만 그렇게 보이나 보다. 형님은 기분이 나쁘셨는지 목소리가 쨍했습니다.
하긴 갑자기 몸에 한 생명이 더불어 사는데 안 불편할 리는 없겠죠. 아차, 저는 실수했구나 싶었습니다. 죄송해요, 형님. 힘든 건 당연하시죠. 그런데 정말 몸이 유연하셔서 그렇게 말한 거였어요. 역시 운동을 하시니까 그런가 하고. 형님은 기분이 풀리셨는지 저를 향해 싱긋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지? 미안해. 임신하니까 신경이 너무 예민해져서 그런가 봐. 그렇죠. 임신하면 호르몬 때문에 예민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뱃속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말이야. 저희는 임신과 육아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누었던 것 같아요. 물론 친구들과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는 하지만 형님은 저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유독 좋아하셨기 때문에 더 자주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제가 임신 7개월 차에 들어갔을 때 형님은 정말 뜻밖의 제안을 저에게 해오셨습니다. 형님이 미국으로 원정 출산을 가는데 저보고 같이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당시에 뉴스로 원정 출산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기는 했어요. 미국은 자국에서 태어난 아기들에게 시민권을 주기 때문에 그곳에서 낳고 돌아오면 아이에게 미국 시민권이 생긴다는 거죠. 특히 남아들에게는 병역을 하지 않아도 되는 특혜 중에 특혜였던 겁니다. 동서, 나 미국 가서 아기 낳으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 동서 아이도 아들이잖아. 나중에 군대 보내야 하는데 한국에서 낳으면 빼도 박도 못하고 가야 하잖아. 그런데 미국에서 낳으면 시민권을 주니까 나중에 아이가 원하면 군대 안 가도 되는 거고. 어때? 같이 갈래? 저는 순간적으로 혹했습니다. 한국에서 남자들은 당연히 군대를 가야 하는데 가서 빈번하게 다쳐온다는 말을 들으면 엄마들은 가슴이 녹아내리잖아요. 그런 곳에 우리 아들이 안 갈 수 있다면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그것은 둘째치고 원정 출산 비용이 몇천 단위로 든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부자인 형님이야 쉽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서민인 저희는 원정 출산은 꿈일 뿐이었습니다. 글쎄요, 저희는 그럴 만한 형편이 되지 않아서요. 뉴스 보니까 몇천만 원이나 든다고 하던데 너무 부담스럽네요. 어머, 내가 동수한테 돈 내라고 하겠어? 너무 걱정하지 마. 돈은 내가 전부 다 내줄 테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자. 나도 혼자 가려니까 심심하기도 해서 그래.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좋은 기회잖아. 나중에 시민권 얻으려면 엄청 힘든 거 알아? 미래를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하는 거니까 아이를 위해서 가자. 몇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선뜻 내준다는 말에 너무 놀랐습니다. 몇백을 내주어도 부담스러울 일인데 말이죠. 그 자리에서 알겠다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예뻐해 주시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부담스러운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단 남편하고 상의해 볼게요. 이 문제는 저 혼자서 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최소 또 몇 달은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들어서요. 고민이 되네요. 그래? 그럼 서방님께 잘 설명을 해봐. 이렇게 좋은 기회 흔치도 않으니까. 비용은 걱정하지 말고, 알았지? 그날 저녁 남편에게 형님이 말한 원정 출산에 관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다가도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더없이 좋은 기회잖아요. 형님 아이는 원정 출산으로 시민권이 떡하니 생기니까요. 막상 그런 좋은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우리 아들은 시민권도 없고 군대까지 가야 하나 생각하면 놓치기 아까운 기회였습니다. 형님이 미국으로 원정 출산을 간다고 하는데 나랑 같이 가자고 하던데 비용은 다 형님이 지급해준다고 했어. 다녀올까? 너무 좋은 기회잖아. 그 말에 남편은 정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정 출산? 미국으로? 그게 무슨 말이야? 아이는 한국에서 낳아야지. 무슨 미국까지 가서 낳겠다고 하는 거야? 미국은 거기서 낳기만 하면 시민권을 주잖아. 그럼 나중에 미국 국적으로 선택하면 병역도 제외될 수가 있대. 당신도 군대 이야기하면 다시는 가기 싫은 곳이라고 생각만으로도 끔찍하다고 했잖아. 그런 곳에 우리 아들이 안 가면 얼마나 좋아. 제 말에 남편은 정말 의외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말이 맞긴 하는데 남자는 군대를 다녀와야 부모님의 소중함도 알고 주위를 살펴볼 여유도 생겨. 군대라는 게 꼭 간다고 좋은 건 아닌데 남자라면 다녀와야 사람 구실을 하기도 하고 나도 군대에서 철들었다니까. 아무튼 나는 반대야. 굳이 그렇게까지 군대에 안 가야 하나 싶기도 한데. 원정 출산 이야기를 하면 남편은 당연히 반길 줄 알았는데 반대를 하니 저도 원정 출산에 대해 회의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해외까지 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남편 없이 몇 달을 떨어져 있는 것도 괜히 싫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출산 후에 친정엄마도 못 볼 생각을 하니까 앞이 까마득하게 바뀌기 시작했죠. 그 순간 그래, 남편 말이 다 맞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형님에게 전화해서 해외 원정을 거절하게 되었어요. 여보세요? 아, 형님. 남편이랑 상의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해외 원정은 안 될 것 같아요. 서방님이 반대하는 거면 내가 설득해주면 어떨까? 잘 말해볼게. 너무 좋은 기회잖아. 아니에요. 저도 막상 나가려니까 친정엄마 옆에서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아이가 비행기 탈 때까지 몇 달간 떨어질 생각을 하니까 못 갈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렇지. 임신하고 출산하면 엄마가 더 보고 싶을 테니까. 알겠어. 동서가 싫다고 하면 나도 더 권유하지 않을게. 그런데 며칠 후에 어머님이 저에게 전화하시는 겁니다. 너희 형님이 미국으로 원정 출산을 가자고 하는데 왜 안 가겠다고 하는 거니?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 거 모르는 거야? 너희 형편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잖아. 그런데 왜 안 가겠다고 하는 거니? 어머님은 저희가 원정 출산을 가지 않는 것에 화가 단단히 나신 것 같았습니다. 아, 네, 어머니. 남편이 반대하네요. 남자는 군대를 다녀와야 철이 든다면서요.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남편이 반대하면 네가 설득해야지. 그것 하나 설득을 못하는 거야? 아무튼 원정 출산 가라. 너희 형님이 너를 가엾게 여겨서 챙겨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거절을 하면 되겠니? 어머니, 죄송해요. 저도 막상 가려니 몇 달을 거기 있어야 한다고 하니까 좀 그래서요. 저희는 괜찮으니까 형님 혼자 다녀오라고 하세요. 너는 끝까지 진짜 아이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는구나. 어떻게 엄마가 되어서 그럴 수가 있다니? 제가 싫다고 해도 어머님은 한동안 저에게 전화하셔서 원정 출산을 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마다 거절했더니 어머님은 제가 시댁에 가도 어머님은 저를 곱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마음이 내켜야 그것도 가는 건데 어머님이 그렇게 나서서 저를 닥달하니 더욱 가기 싫더라고요. 그렇게 해외 원정 사건이 지나가고 막달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댁에 모여 밥을 먹고 다들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형님이 저에게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서, 이제 막달인데 출산할 병원은 정했어? 네, 제가 다니는 병원에서 분만도 가능하다고 해서 그냥 다니는 병원에서 하려고요. 그럼 내가 다니는 병원에서 출산하는 건 어때? 형님이 한국에서 출산한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히 형님은 원정 출산을 할 능력이 있으시는 분이니 미국에서 출산할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형님, 미국에서 출산하시는 거 아니셨어요? 한국에서 출산하시는 거예요? 아, 응. 나도 혼자 가기 싫어서 동서한테 같이 가자고 한 건데 동서가 안 간다고 하니까 나도 가기 싫어졌어. 내가 다니는 병원이 회원제라고 했잖아. 거기 예약 잡기도 어려운데 겨우 한 자리 남아서 어렵게 구했어. 회원제 병원이요? 정말 좋은 병원일 것 같기는 한데 저는 또 고민이 되었습니다. 회원제 병원이라니 분명 제가 다니는 병원보다는 좋은 곳은 맞겠지만 그런 곳에 가도 되나, 그리고 또 역시 진료비가 걱정되었습니다. 병원이 회원제고 고급이니까 출산 비용과 입원비가 비쌀 테니까요. 형님은 눈치 빠르게 저의 걱정거리를 캐치하셨죠. 아유, 진료비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건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니는 병원으로 가자. 거기는 출산하면 바로 산후조리랑 같이 케어해주니까 옮길 필요도 없이 관리가 가능하다니까. 다시 큰돈을 들이면서까지 저를 살펴준다는데 좋기도 했지만 심적으로 부담감이 들었습니다.
형님의 도움을 또 거절하자니 형님이 크게 실망을 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한참을 말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자 옆에 계시던 어머님이 형님을 거들었어요. 아유, 그게 무슨 고민이라고 그러고 있니? 네 형님이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냥 네 하고 가면 되는 거야. 어머니의 말이 맞기도 했죠. 이 모든 게 저를 위한 형님의 마음인데 저는 거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어머니 형님, 저도 그 병원으로 갈게요. 형님이 어렵게 구한 자리인데 안 가는 것도 저한테 손해일 것 같네요. 그래, 정말 잘 생각했어. 안 가면 손해인 곳이라니까. 동서가 간다고 하니까 내가 마음이 놓인다. 그때는 그곳이 저의 불행의 시작이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역시 세상에는 공짜란 없는 것인데 말이죠. 저는 출산 예정일을 일주일 정도 남겨두고 형님과 함께 그 산부인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예약제로 운영된다고 하는 산부인과는 인적이 드문 산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2층 건물이 꼭 산부인과라고 하기보다는 별장 같은 저택 같은 느낌이었죠. 간판도 없는 모습에 모르는 사람들이 온다면 그냥 집으로 착각할 정도였어요. 그래도 주위가 산이다 보니 상쾌한 나무 향기에 새소리까지 들리니 왜 산에 있는지 대충 짐작은 갔습니다. 심신이 안정되는 느낌이었으니까요. 안으로 들어가니 겉모습과는 다르게 정말 병원이었습니다. 예약된 산모 또한 저와 형님 2사람밖에 없더라고요. 우리를 위해 있는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식사와 청소와 아이들의 케어를 해주는 분까지 총 6명이 있는 작은 병원 느낌이었죠. 제가 지낼 병실로 들어가니 병실도 호텔 스위트룸처럼 널찍하게 꾸며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 지내도 되는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형님, 시설이 너무 좋은데요. 이런 곳은 너무 비싸지 않아요? 뭘 그런 걸 걱정하고 그래. 일단 심신적으로 안정을 취해야 하지 않아? 너무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지내. 내가 동서한테 이 정도도 못 해주겠어? 형님의 말에 너무 감사하고 또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정말 며칠은 왕비 대접이라도 받는 것처럼 마음 편히 그곳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아이도 낳고 또 산후조리까지 받을 수 있다니 형님은 출산 후에는 가족까지 같이 와서 지내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역시 돈이 좋구나 하고 있었는데 순간 아랫배가 뭉치듯이 아파왔습니다. 꼭 엄청난 생리통이 밀려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너무 놀랐죠. 아직 출산 예정일도 3일이나 남은 상태였습니다. 병실에 있는 벨을 누르니 간호사가 달려와 저를 살펴보고 진통이 오는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처음 느껴보는 진통에 저는 간호사를 따라 분만실로 향했습니다. 진통 간격도 빨라지고 조금 좋아졌다 싶으면 다시 밀려오는 고통이 얼마나 심하던지 옛날 엄마들이 애 낳다가 죽는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과 엄마 생각이 간절한데 핸드폰을 병실에 두고 와서 전화할 수도 없는 겁니다. 저는 제 옆에서 저를 지켜보는 형님에게 전화해달라고 했어요. 형님, 남편 좀 불러주세요. 엄마도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형님은 제 손을 꽉 잡으셨죠. 알겠어.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있어. 서방님은 내가 부를 테니까. 알겠지? 곧 형님도 출산을 하실 텐데도 너무 태연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밀려오는 산통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간호사가 제 다리 사이에 손을 집어넣더니 곧 아이가 나온다고 하면서 형님을 밖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결국 남편도 없이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것까지는 기억하는데 그 뒤는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제 병실이었거든요. 밑은 아직도 빠질 것처럼 아리고 쓰린데 배는 무언가 빠진 듯 가벼웠습니다. 정말 아이를 낳은 건가 싶어 몸을 일으켜 아기 침대를 바라보았죠. 아기 침대에 있어야 할 아이가 없는 겁니다. 미리 들은 말로는 모자 동반 병실이었거든요. 침대 위에 있는 배를 눌렀더니 간호사가 병실로 달려왔습니다. 제 아이는 어디에 있나요? 검사 받으러 갔나요? 그런데 간호사가 아무 말 하지 않는 겁니다. 입을 꼭 다물고 가만히 서 있는 게 너무 이상했죠.
왜 말 안 해주세요? 제 아이 어디에 있는 거냐고요? 아기 침대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이가 태어난 직후에 사망했어요. 폐호흡을 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이가 죽다니, 그것도 태어나기 직전까지 멀쩡한 아이가 말이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간호사에게 다가갔는데 저를 밖으로 못 나가게 막아서더라고요. 저를 왜 막는 거예요? 일단 심신의 안정을 취하시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진정하세요. 아이가 죽었는지 확인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당신 말만 믿고 어떻게 제 아이가 죽었다고 믿을 수가 있는 건데요. 일단 진정하세요. 이제 막 출산을 하셔서 심신 안정이 먼저세요. 저는 간호사를 밀치고 병실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형님이 놀란 눈으로 복도 끝에서 갓난 아이를 안고 서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아이가 제 아이라는 걸 직감하고 형님에게 다가갔죠. 그 아이, 제 아이죠? 그렇죠. 이리 주세요. 제 아이 돌려주세요. 무슨 말이야, 동서. 이 아이는 내 아이야. 형님은 아직 출산도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아이가 형님의 아이라고 말을 하시는 건데요? 동서가 출산하고 기절해 있는 동안 나도 출산을 했어. 방금 일어나서 아이를 품에 안은 거고. 말도 안 돼.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저보다 출산 예정일이 며칠이나 차이 나는데 아무리 우연이라도 이게 가능하냐고요. 왜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아이가 죽었다고 미쳐버린 건 아니지? 당연히 제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초산인 사람이 아이를 출산하고 저렇게 멀쩡하게 서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시간 전에 출산한 저는 다리가 이렇게 떨려오는데 말이죠. 그런데 도대체 왜 형님은 갑자기 제 아이를 자신의 아이라고 우기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홀쭉해진 형님의 배에 저는 당황스럽기만 했어요.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저는 제 아이를 되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안고 있는 아이가 제 아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제 아이의 시체를 보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본다면 적어도 형님 아이 둘 중 누구의 아이는 죽은 게 틀림없으니까요. 그럼 죽은 아이라도 보여주세요. 역시나 제 말에 형님은 한동안 말 못하고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 더 제 아이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왜 말이 없어요? 제 아이 보여주시라고요. 안 돼. 동서가 보면 충격받을 거니까 잠시 쉬고 나중에 보여줄게. 제가 형님에게 다가가자 형님이 뒷걸음치는 겁니다. 아이가 다칠까봐 형님에게 달려들어 아이를 뺏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더 이상 형님을 자극하면 아이가 위험해질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위해 한 발 물러서기로 했죠. 일단 방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형님이 우리 아이를 데리고 가서 주지를 않아. 빨리 와. 어서 와. 너무 무서워. 그게 무슨 말이야? 형수가 어쨌다는 거야? 저는 울먹이며 그냥 일단 오라고 소리를 질러버렸죠. 남편에게 길게 설명할 정신도 없었습니다. 이 상황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으니까요. 1시간 뒤에 남편과 아주버님 어머니가 함께 산부인과로 찾아왔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오자 저는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다 제 편을 들어주고 제 아이를 찾아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건 오직 남편밖에 없는 겁니다. 상황을 바르게 판단할 줄 알았던 아주버님까지 그 아이는 본인들 아이라고 하니 정말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저 아이는 저희 아이가 확실해요. 어떻게 우리 아이를 재수 씨 아이라고 우길 수가 있는 겁니까? 제 말 못 들었어요? 형님은 진통도 안 했다니까요? 아이를 낳고 저렇게 멀쩡할 수가 없다고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입니까? 제 아내 말로는 재수 씨가 출산 후 기절한 시간이 무려 5시간이 넘는다고 하던데요. 재수 씨가 진통할 때 본인도 살짝 아파져도 내색도 못하고 참았다고 합니다. 재수 씨가 아이 낳으니 그제야 출산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주버님까지 제 아이를 자신의 아이라고 우기니 기가 막혀 왔습니다. 그럼 죽은 아이는 왜 안 보여주는 건데요? 보여주기라도 하면 제가 이렇게 미칠 것 같지는 않죠. 그래요. 아이를 보여주세요. 죽은 아이라도 보여주어야 우리가 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이든지 하죠.
아이 시체가 없어서 그래요. 동서가 충격을 받을까봐 벌써 화장을 해버렸어요. 몇 시간 사이에 아이를 화장하다니 형님은 다시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 유전자 검사라도 해요. 그럼 확실하죠. 아니라고 하면 제가 아이를 포기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꺼내자 갑자기 어머님이 화를 내시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네 형님을 못 믿고 그렇게 우기는 거냐? 네 형님이 어디 그런 거로 속이는 사람이든? 너한테 얼마나 잘했니? 응? 아무리 아이가 잘못되었다고 해도 너를 위해 이렇게까지 신경 써준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몰아세우면 쓰니? 저에게 그런 태도를 보이는 시어머니께 너무나 속이 상했습니다. 아무리 형님이 예쁘고 살가워도 어머니만큼은 중립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형님이 거짓말을 하든 제 아이가 정말 죽어 제가 정신이 나간 상태였어도 말입니다. 모두 그렇게 저를 몰아세우니 정말 눈이 돌았습니다. 그 상황에 눈이 안 돌아가는 게 비정상 아닌가요? 처음부터 이상했습니다. 자신의 몸보다 제 뱃속의 아이를 이뻐했던 형님이 너무 가벼운 그 몸짓까지 그제야 무언가 맞추어지지 않은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 드는 겁니다. 이 비싼 병원까지 말이죠. 이 병원에 몇 안 된 사람들도 다 형님이 저를 속이기 위한 사람들로 보이는 겁니다. 그때 형님이 처음부터 임신하지 않은 게 아닐까? 라는 생각하게 되었죠. 처음부터 계획적이었어요? 제 아이를 빼앗기 위해 이런 짓을 꾸민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형님, 임신을 안 하신 거죠? 제 아이를 빼앗기 위해서 임신한 연기를 한 거예요? 아니야.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는 정말 임신을 했고 아이를 낳았다고. 동서도 그동안 내가 임신한 거 봤잖아. 얼굴이 시뻘개진 형님이 저를 향해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그래도 아이를 이대로 가만히 뺏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검사해요. 산부인과 의사도 있으니 우리 검사를 해보면 되겠네요. 출산했다는 증거 저에게 보여주세요. 지금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거 보면 형님도 자연분만하신 거 맞죠? 그럼 회음부가 찢어져 있을 테니까 그거 확인해봐요. 그래 여보. 그러자. 확인시켜주고 빨리 집으로 가자. 제 말에 동의하는 아주버님을 보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상황에 쐐기를 받기로 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도 믿을 수 없으니 출산의 경험이 있는 어머니라면 확실히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어머님도 같이 확인하러 가시죠. 그래야 모두 믿지 않겠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진짜 아이를 낳았다고. 왜 내가 그런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데? 그럼 이 상황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데요? 아이 시체도 없는 상황에서 형님 말만 믿고 이렇게 속절없이 아이를 빼앗겨야 하는 건가요? 아이를 낳았다면 확인시켜 주시면 되잖아요. 그 순간 형님이 아이를 안고 쏜살같이 병실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형님을 따라 재빨리 병실로 뛰어 들어가 형님이 문을 못 잠그게 막았습니다. 형님은 점점 뒤로 물러서더니 2층 테라스로 발을 옮겼습니다. 더 가까이 오기만 해봐. 여기서 아이랑 뛰어내릴 거야. 다시는 아이를 안 뺏겨. 알아들어? 저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를 안고 협박하는 형님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본 시댁 식구들은 다들 놀라서 그 자리에 얼음처럼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흥분한 형님을 달래기 시작했어요. 그네야, 그게 무슨 짓이냐.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여보, 이리 아이를 어서 이리 줘. 그러다 큰일 나. 형님, 제발 그러지 말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아이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형수님, 저희 아이 돌려주세요. 내 아이라고 말했잖아. 왜 내 말을 듣지 않는 거야, 왜? 다들 내 말을 안 듣는 거냐고. 난 분명히 아이를 가졌는데, 분명 입덧도 하고 배도 불러왔는데, 왜 다들 아니라고 하는 거냐고, 왜? 그 상황에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바로 아주버님인 것 같았습니다. 멍하니 밤 미친 사람처럼 구는 형님을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제발 누군가 이 상황은 끝내주길 바랬어요. 믿기 싫은 현실에서 깨어나고 싶었습니다. 아주버님이 형님에게 천천히 다가가서 형님에게 말했어요. 여보, 아이 내게 줘. 난 믿어.
우리 아이가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아이는 내게 줘. 형님은 한참을 아주버님을 쳐다보다가 아이를 주셨습니다. 아주버님은 아이를 안고 눈물을 떨구셨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돌아서서 남편에게 아이를 건네주었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아이를 왜 주는 건데? 내 아이야. 나를 믿는다며. 그런데 아이를 주는 거야? 거짓말한 거야? 아주버님은 형님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믿는다고 했잖아. 난 정말 당신을 믿어. 그리고 난 아이 없어도 돼. 당신만 있으면 돼. 아이보다 당신이 중요해. 아니, 저 아이는 내 아이라니까? 왜 못 믿는 건데, 왜? 저는 형님의 절규에도 제 아이를 꽉 끌어안고 외쳤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다신 내 아이를 빼앗길 수는 없어요. 어떻게 아이를 가지고 이런 짓을 꾸밀 수가 있어요? 그 순간 어머님이 제 뺨을 내리치셨습니다. 너, 그게 무슨 말이냐? 어디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거야? 누구를 신고해?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다? 어머니, 이 사람한테 무슨 짓이에요? 왜 때리시는 거예요? 네 집사람 행동을 봐라. 가족을 신고한다는 말이 어떻게 쉽게 나온다니? 제 형님이 얼마나 챙겨줬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 저는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을 노려보았습니다. 제가 형님 다음으로 가장 원망스러웠던 존재는 어머니셨습니다. 형님이 저를 뜻대로 굴릴 수 있게 가장 많이 도와주신 분이셨으니까요. 아주버님은 남자이니까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어머님은 아니죠. 아이를 2번이나 낳아보고 삶의 경험으로 절대 모를 수가 없는 분이 어머니 아니겠어요? 저는 그것도 따져 물어야 했습니다. 어머님, 알고 계셨죠? 형님이 아이 가지지 않은 거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거죠? 어머님은 당황하시며 2눈을 치켜뜨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뭘 알아? 내가 무슨 산부인과 의사도 아니고 어떻게 알겠니? 정말요? 그동안 형님과 가장 붙어있던 분은 어머님 아니셨나요? 아주버님은 일로 바쁘시다고 형님 집에까지 가서 온갖 살림은 다 해주면서 그걸 몰랐다고요? 몸동작 하나로 저도 눈치챈 걸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처음부터 형님 계획도 알고서 저에게 해외 원정 가라, 이 병원 가라고 한 거 아니에요? 어머님은 저를 보면서 말을 더듬기 시작했죠. 얘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는 정말 모른다. 어머니, 사실대로 말하세요. 정말 이 사람 말이 사실이에요? 똑바로 말씀하시라고요. 말 안 하시면 저는 어머니까지 신고할 거예요. 어머님은 남편이 다그치자 그제야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처음은 몰랐다. 얘가 분명 입덧도 하고 배도 불러오기는 했는데 어느 순간 그 배가 푹 꺼지는 거야. 그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물어보았더니 병원에서 상상 임신을 했다고 하더구나. 초음파에 아이의 모습이 안 잡힌다고. 얼마나 아이를 가지고 싶었으면 상상 임신을 하겠니? 그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다고 이런 일을 저지른다는 게 용서가 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물론 형님이 가여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 아이를 납치하려고 한 건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어머님까지 말이죠. 그런데 왜 처음부터 알고 있으면서 제 아이가 형님 아이라고 하신 건데요? 다 알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제 뺨까지 때리세요? 지금 누가 가장 마음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상상 임신으로 가지지 않은 아이를 잃은 형님이요? 아니요, 분명 내 몸으로 아이를 낳았는데 죽었다는 말을 들어야 했던 저였어요. 그 잠깐 모든 하늘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울음소리 한 번 못 듣고 내 아이를 뺏겨야 했다고요. 그건 어쩔 수 없었다. 네 형님이 나한테 애원을 하더구나. 너희 아이를 키우고 싶다고. 자신은 이제 나이도 있고 남편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대로 아이가 없다고 말 못한다고. 너희 아이니까 같은 핏줄이니까 너만 모르게 아이만 데려오면 된다고. 너희는 아직 젊으니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잖아. 정말 미안하다. 너희에게 미안해. 하지만 한 번만 너그러이 이해를 해줘라. 오죽하면 이렇게 했겠니?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저런 말을 아무 죄책감도 없이 내뱉을 수가 있는 걸까요? 어머니, 돌고래도 새끼가 죽으면요, 한동안 업고 다니는 거 아세요? 저는요, 죽었다는 자식의 얼굴도 못 봤어요. 정말 죽었다면
제게 차가운 아이라도 안고 떠날 기회를 주셨어야 해요. 멀쩡히 살아있는 아이를 형님이 안고 있는 작고 붉은 핏덩이를 보는 순간 한눈에 제 아이인지 알아보겠더라고요. 사람이라면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다시는 저와 손주 볼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러니?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는 거야? 어머니, 정말 잘못이 없으세요? 저한테는 미안하지 않으세요? 형에게 자식을 주면서 제 생각은 하나도 안 하시는 거네요. 그건 제가 어머니 자식이 아니라는 소리 아닙니까? 이제 둘째 아들은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어머님은 남편을 보면서 할 말을 잃으신 듯 멍하니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저희는 아들을 꼭 끌어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급히 우리 집으로 오셔서 저의 몸조리를 해주셨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너희 형님이 좋은 산부인과에 예약을 해주었다면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야? 저는 엄마를 보면서 꽉 끌어안고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는 엄마에게 그 복잡한 상황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놀라고 어머님과 형님이 제 아이를 죽었다고 속이고 빼앗으려 했다는 상황을 다시 설명하기가 끔찍할 정도로 싫었습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저를 떠나버릴 것 같았거든요. 남편도 이번 사건으로 충격이 컸는지 저희 친정이 있는 지방으로 이사를 하자고 했고 바로 직장을 그만두고 집을 알아보더군요. 믿었던 어머님에게 속고 버림받은 느낌이 들었다고 최근에서야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저희는 친정과 왕래를 하고 잘 지내지만 시댁과는 완전히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형님 내외도 시댁과 연을 끊어버렸기에 지금은 어머님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남편은 가끔 형과 연락은 주고받고는 하지만 서로 얼굴은 보지 않더군요. 남편에게 전해 들은 말로는 형님은 그 뒤에 정신분열증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분명 임신했는데 왜 아이가 없는 거냐며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없다고 어디 있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밖으로 뛰쳐나가길 반복했답니다. 길거리를 헤매고 다니면서 보이는 아이를 납치하려고 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지금은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해요. 아주버님은 직접 제게 전할 수가 없으니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전해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본인도 간절하게 아이를 원했기 때문에 눈앞의 진실을 보지 못했다고요. 형님이 얼마나 아이를 간절했으면 상상 임신을 했을까 싶다가도 그 일을 생각하면 결국 가여운 마음도 사라져버렸습니다. 형님이 한 짓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 우리 가족을 모두 철저히 속이고 농락한 거니까요. 멀쩡히 살아있는 아들을 가슴에 묻고 빼앗길 뻔했습니다. 지금은 잘 자라서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들을 보면 뿌듯합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마음 한구석이 응어리처럼 맺혀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네요. 사람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자식을 잃는 고통이라고 했던가요? 저도 극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아직도 그 짧은 순간을 기억하면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다시는 아무도 그런 고통을 겪지 않기를 빌면서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